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사람 때문에 한숨 한번 쉬고 오신 분 계시죠?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한번 봐주고 또 한 번 봐주다가 어느 순간 일이 다 내 앞으로 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알람이 울리죠. 아, 이러다 나 진짜 호구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반대로 오늘부터 원칙대로 갑니다 하고 딱 선을 긋는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냉장고가 됩니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어느새 피도 눈물도 없는 꼰대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너무 따뜻해도 문제고 너무 차가워도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후배를 대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내 마음을 다룰 때도 그렇습니다. 오냐오냐 하면 무너지고 몰아붙이면 깨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늘 과했다. 아니면 너무 차갑다. 이 말로 돌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이 오면 보통 제일 먼저 나를 탓합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나? 내가 관계 스킬이 부족한가? 내가 리더십 책을 덜 읽었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함께 볼 오래된 지혜는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건넵니다. 너무 위로가 돼서 좀 허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피곤한 줄다리기는 여러분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인간관계 스킬의 하자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방식 자체에 들어있는 숙제라는 뜻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만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같은 자리에서 머리를 싸맸고 그 지혜는 심지어 신조차 이 문제를 한쪽으로 밀어붙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책 대신 원래 어려운 문제였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출발점이 되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제1부 제2장의 12번째 아가다를 함께 봅니다. 여기에는 섬세한 유리잔과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는 단순한데 들을수록 묵직합니다. 세상을 유지하려면 자비와 정의가 어떻게 함께 작동해야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대목은 설명보다 낭독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온 문장을 천천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섬세한 유리잔들을 만든 한 왕의 비유가 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잔들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팽창하여 터질 것이고 차가운 물을 부으면 수축하여 깨질 것이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서 잔들에 부었고 그래서 잔들은 깨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오직 자비의 속성으로만 세상을 창조한다면 세상의 죄가 너무 많아질 것이고 오직 정의의 속성으로만 창조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정의와 자비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할 것이니 부디 세상이 유지되기를. 방금 들은 이야기에서 제일 강하게 꽂히는 문장은 이겁니다. 뜨거운 물만 부어도 터지고 차가운 물만 부어도 깨진다.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가 평소에 선하다고 믿는 것도 혼자 달리면 망가뜨릴 수 있고 옳다고 믿는 것도 혼자 달리면 부숴버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랍비들은 성경의 표현을 읽으면서 자비와 정의라는 두 성질을 아주 예민하게 구분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따뜻함만으로는 세상이 풀어지고 엄격함만으로는 세상이 버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좋게 넘어가다가 일이 커진 적도 있고 원칙대로 하다가 관계가 박살난 적도 있습니다. 둘 다 해봤기 때문에 이 비유가 더 아프게 들립니다. 자비는 뜨거운 물 같아서 생기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만 넘치면 질서가 풀립니다. 정의는 차가운 물 같아서 기준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해지면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마지막입니다. 부디 세상이 유지되기를. 이 말은 신이 모든 걸 버튼 하나로 해결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균형이 그만큼 어렵다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람 사이에서, 일과 가정에서, 내 마음 안에서 뜨겁게 할까 차갑게 할까 망설이는 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웃기게 말하면 우리는 매일 유리잔 안 깨뜨리려고 수온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샤워기 온도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 마음 온도 맞추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에서 이 오래된 통찰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대로 확인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5갈래로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세계인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으로 가고 기업으로 가고 사회와 국가를 지나 마지막에는 다시 고전과 문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최대한 쉽게 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부터 열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고전과 문학이 점점 더 무게를 잡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편하게 따라오시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내면입니다.
사실 세상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다뤄야 하는 유리자는 바로 나 자신이죠. 우리는 잘 되려고 스스로를 엄청 몰아붙입니다. 정신 차려,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더 해야지. 그렇게 차가운 물을 계속 붓습니다. 처음엔 의욕처럼 보이는데 오래가면 번아웃이 옵니다.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힘드니까 나를 아껴야 한다면서 아무 기준도 없이 다 괜찮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회복이 아니라 방치가 되기 쉽습니다. 헬스장 등록만 해놓고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오늘도 쉬자 이러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카드값만 나가죠. 마음도 비슷합니다. 크리스틴 네프의 자기자비 연구는 이 지점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실패를 떠올리게 했을 때 자신을 몰아세운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고 문제를 풀 힘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내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리가 하얘진 겁니다. 반면에 실패를 외면하지는 않되 실패한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낮게 유지됐고 다시 도전할 힘도 더 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달래기가 아닙니다. 따뜻함과 기준을 같이 두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를 망치는 건 느슨함 하나만도 아니고 엄격함 하나만도 아닙니다. 둘 중 하나로만 가는 극단이 나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도 결국 수온 조절입니다. 너무 차갑지도 않게, 너무 뜨겁지도 않게, 그런데 분명하게 가는 건 말입니다. 다음은 이 문제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자비와 정의가 가장 세게 부딪히는 첫 번째 사회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늘 흔들립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다 받아주면 편할 것 같지만 그러다 보면 아이는 세상의 룰을 배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규칙을 가르친다고 매번 혼내고 압박하면 아이는 마음을 닫아버리죠.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너무 풀어줘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죄어서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서도 뜨거운 물만 부어도 문제고 차가운 물만 부어도 문제입니다. 부모도 사람이라 늘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온도를 읽는 감각입니다. 다이애나 바움린드의 양육태도 연구는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따뜻함은 낮고 통제만 높은 경우, 그러니까 차갑게만 끌고 가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불안하고 위축되기 쉬웠습니다. 반대로 통제는 약하고 따뜻함만 높은 경우에는 경계가 약해져서 문제 행동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따뜻함도 높고 기준도 분명한 양육에서 나왔습니다. 흔히 민주적 양육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모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감독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은 주되 기준도 준다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안전하고 삶은 배우게 되니까요. 다음 화면에서는 이 원리가 회사라는 훨씬 현실적인 전쟁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다들 표정이 조금 더 진지해지실 수 있습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성과만 보겠다고 숫자와 결과만 들이대면 사람들은 얼어붙습니다. 실수하면 끝장난다는 분위기에서는 누구도 모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직은 조용해지죠. 그런데 그 조용함이 평화가 아니라 정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아껴야 한다며 책임을 흐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조직 전체가 느슨해집니다. 다들 착한 척은 하는데 성과는 안 나는 상태, 솔직히 제일 피곤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갑기만 해도 망하고 뜨겁기만 해도 망합니다.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말한 심리적 안정감이 바로 그 지점을 짚습니다.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도 결국 같은 결론에 닿았죠. 최고의 팀은 스펙만 좋은 팀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분위기와 해내야 한다는 기준이 함께 있는 팀이었습니다. 안정감만 높고 책임감이 낮으면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편한 것과 성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팀은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책임감만 높고 안정감이 낮으면 회의실 공기가 늘 살벌합니다. 질문 하나 하려다가도 목이 마르죠. 진짜 성과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나옵니다. 실수는 말할 수 있고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차갑게 책임을 묻되 뜨겁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조직을 살립니다. 다음은 범위를 더 넓혀서 국가와 사회로 가보겠습니다. 사회와 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범죄를 다룰 때 무조건 강하게만 가면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늘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출구 없는 엄벌만 남으면 사람은 더 깊이 밀려나고 더 거칠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이해하자고만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호함과 포용을 어떻게 함께 설계하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은 분명히 책임지게 하되 사람을 영원히 폐기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존 브레이스웨이트가 이론화한 회복적 사법은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를 직면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길을 여는 방식입니다.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그냥 착해서 좋은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제정치도 비슷합니다. 조셉 나인은 힘만 세다고 오래가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단단한 힘, 그리고 문화와 가치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함께 써야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든 세계든 한쪽 물만 들이붓는 방식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의 실증을 지나 이 문제를 가장 깊고 무겁게 붙잡아온 고전 사상과 문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가다를 서양 철학 쪽에서 가장 단단하게 받쳐주는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용이라고 하면 대충 반반 섞기, 적당히 눈치 보기, 너무 나서지 않는 무난함 정도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은 그런 미지근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어렵고 훨씬 뜨거운 개념입니다. 한쪽이 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편한 극단으로 도망가지 않고 가운데에서 버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죠?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쉽고 무조건 차갑게 선 긋는 사람 되는 것도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상황을 읽고 지금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용은 숫자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간 어딘가에 멍하니 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고 흥분되지만 날뛰지 않는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습니다. 계속 조절하고 계속 분별하고 계속 섞는 일 말입니다. 이 점에서 유리잔의 비유와 정확히 만납니다. 왕은 대충 섞지 않았습니다. 잔이 깨지지 않을 만큼, 그러나 생기를 잃지 않을 만큼 맞췄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관계든 리더십이든 교육이든 오늘의 중용은 어제의 중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편한 처세술이 아니라 매번 다시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게가 다음 문학 작품에서 아주 극적으로 폭발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 이야기는 오늘 이 주제를 문학적으로 가장 날카롭게 밀어붙입니다. 대신문관은 인간에게 자유를 준 예수를 비난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으니 차라리 권위와 통제로 묶어두는 게 낫다고 말하죠. 듣고 있으면 좀 섬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힘들 때는 자유보다 관리받는 편이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책임질 것도 많으면 누가 정답을 정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슬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통제만으로 세상을 구하겠다는 믿음이 결국 인간의 존엄을 부수는 길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시마 장로를 통해 전혀 다른 길을 내놓습니다. 타인에게는 깊은 연민을 품되 책임은 남에게 밀지 않고 내가 먼저 짊어지는 태도입니다. 이건 말은 멋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고된 삶의 방식입니다. 남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타인을 차갑게 지배하는 사람도 될 필요가 없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와 책임, 자비와 정의, 이 두 물줄기를 내 안에서 섞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결국 삶의 자세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긴 여정을 현실의 문장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생각보다 차갑고 그래서 더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삶에는 자비 40, 정의 60 같은 예쁜 비율표가 없습니다. 그런 표 있으면 저도 당장 사고 싶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사람 만날 때마다 확인했겠죠.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삶은 레시피대로 되는 주방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유리잔을 들고 계속 온도를 맞춰야 하는 현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묻고 매번 조절하고 매번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좋은 사람도 완벽하게 옳은 사람도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건 오늘의 상황을 읽는 감각입니다. 오늘 내가 너무 차갑게 말했다면 내일은 온기를 조금 더 보태고 오늘 내가 너무 풀어줬다면 내일은 기준을 조금 더 세우는 것. 그 피곤하지만 정직한 노동이 삶을 지탱합니다. 여러분을 오래 괴롭힌 내적 갈등도 사실은 여러분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대충 살지 않고 정말로 관계와 책임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고개가 좀 끄덕여지시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완벽을 포기할 때 오히려 삶은 덜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건너온 길을 한 번에 붙잡을 수 있도록 이 흐름을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의 오래된 비유에서 출발했습니다. 유리잔을 깨뜨리지 않으려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지혜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 지혜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는 크리스틴 네프의 자기자비가, 가정에서는 바움린드의 양육연구가, 조직에서는 에이미 에드먼슨의 심리적 안정감이, 사회에서는 회복적 사법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행동과학의 언어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무게중심은 다시 고전과 문학으로 돌아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중용이라는 훈련으로 붙잡았고 도스토옙스키는 자유와 책임의 비극적 무게로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얻은 것은 잡지식이 아니라 삶을 버티는 해석의 축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 다리가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나를 다룰 때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기만 한쪽으로 도망가지 않고 어렵더라도 두 물을 끝까지 섞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피곤해 보여도 사실은 가장 인간답고 가장 존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